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 초 공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 결정을 받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강연에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참여연대의 한 간부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위선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를 두고 여당은 국민의 경고라며 윤석열 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며 수사를 압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변 수사를 마무리하느라 소환이 늦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빠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 교수의 얼굴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초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조율 중임은 인정했지만 정확한 소환 시점 공표는 거부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이미 구속된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구속기한이 이번 주 목요일임을 감안하면 주초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섭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장관 아들과 친동생 조모 씨 등 조 장관 가족을 잇따라 소환했었습니다.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혹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의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촌 조카 조 씨와 더불어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수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대비해 주말에도 출근해 질문지 작성과 함께 오촌 조카 조 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서게 될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직후 구속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요즘 가장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대통령의 경고까지 받은 마당에 조국 장관 수사를 계속 밀어붙여야 할지 고민일 텐데요. 윤 총장은 오늘 입장문까지 내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분리 대응하면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와 조국 장관 사퇴 맞불 집회가 동시에 벌어진 다음 날인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같은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변함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조 장관 일가 수사를 검찰개혁 저지로 연결짓는 시도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윤 총장은 외부를 향한 입장문과 별도로 내부 메시지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간부는 물론 검찰 구성원 전체를 향해 국회 입법 로비 시도 등 오해를 살 만한 접촉 자체를 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현안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절차 보장에 철저히 하겠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무관하게 이번 수사를 절차대로 마무리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권익위조차 문제를 제기했었죠. 바로 이해충돌 배제 원칙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런 규정 탓에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했던 검사의 경우입니다. 조 장관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지난 5월 KT 채용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은 돌연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장인 손모 변호사가 KT 이석채 회장에게 처족하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스스로 직무에서 손을 뗀 후 대검찰청에도 자진 신고해 직무 배제토로 한 겁니다. 대검은 신고 다음 날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 대리로 발령했습니다. 권 지검장은 이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직무 배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만큼 배우자와 장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장관이라 밝힌 후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한 것도 직무 배제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이 당시 통화가 가장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만큼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이나 구속영장이 검토되더라도 스스로 직무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국 지키기에 선봉에 선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위헌적인 쿠데타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체제 전복 시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노무현 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에게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검란 단계까지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에 비유한 유 이사장은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까지 왔는데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나 자녀 문제 수사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려는 가족 인질극이며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확실한 패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유 이사장은 최근 보도가 2009년 논두렁식의 보도와 양상이 똑같고 정도는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돈 문제고 잘 몰라 주춤했지만 이번에도 그랬다간 후회할 것 같다며 조국 옹호 발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예. 한 개도 없어요. 유 이사장은 최근 단독이나 속보를 붙인 기사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받은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죠. 민변은 법조계를, 참여연대는 경제계를 주무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한 간부가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위선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글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MB 구속과 사법농단 사건 등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비교해 누가 더 불편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위선자라며 구역질 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앞선 글에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최근 한 특강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최적격자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조 장관과 정 교수가 기소되면 조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대통령과 여권이 총공세를 펴면서 당시의 현장 상황이 정말 어땠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여자 둘이 있는 집을 남자들이 11시간이나 뒤졌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정말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는지, 또 한진그룹 수사 때는 어땠는지 오늘의 포커스는 압수수색 공방에 맞춰봤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꼬박 11시간 걸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집주인인 조 장관은 그날 정시 퇴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은 이런 발언들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로 묘사된 검찰 압수수색팀은 동행했던 여검사와 여수사관을 빼면 남성 4이었고 나머지 남성들은 조 장관 부인과 딸 곁에 있던 아들과 변호인 3명이었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했지만 당시 정 씨는 변호인들에게 영장 확인을 맡기고 직접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수사 대상 능멸 논란을 불렀던 배달 음식이 집으로 들어간 시간도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반. 점심을 먹지 않고 진행하려다 조 장관 가족의 계속된 권유로 따로 시켰다는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조 장관 가족 측 이의 제기로 2차례나 영장을 다시 받는데 걸린 시간을 빼면 실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11시간이 아닌 대여섯 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족 갑질 의혹에서 출발해 검경은 물론 관세 청구와 공정위 등 11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무려 18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은 후 급서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 대상으로 등교 시간 전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변창훈 검사. 당시 민정수석으로 이들의 죽음 앞에 침묵했던 조 장관이 본인의 아픔을 호소하려면 먼저 이들에게 용서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 태풍이 또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7호 태풍 타파와 맞먹는 세력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먼바다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로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바닷물 온도가 27도 이상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17호 태풍 타파와 비슷한 세력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10월 1일 오후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미탁은 10월 2일 낮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뒤 밤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 개천절인 3일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일과 3일 남부지방뿐 아니라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드는 영호남 지역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산지 그리고 남풍이 강하게 들어오는 지리산 부근에서는 많은 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파에 이어 미탁까지 가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로 올라오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늦게까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지난 1959년과 공동으로 역대 최다인 7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어제 울산 연포부두에서 발생한 이 대형 폭발 화재는 18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열기가 남아있고 화학 제품도 많아 2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교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25,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시작된 불은 옆에 있던 6,500톤급 선박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280여 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 60여 대를 동원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1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객실이 완전히 구획된 선박화재이기 때문에 진입이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유류화재로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과 해경 5명도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선 내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잠겨 있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내에 있던 탱크 34기 가운데 한 곳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열기에 선박 철 구조물은 검게 그을렸고 부두에는 기름때가 가득합니다. 해경은 2차 해양 오염에 대비해 화재 선박 주변에 오일 펜스 600m를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해경은 열기가 완전히 식고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뒤에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방부가 2007년부터 군용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9억 원이 투입됐는데 전기료는 겨우 15억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자, 이런 비효율에도 이 사업에 2030년까지 6,8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산업부,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457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를 군 부대 내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여의도 면적 2배 넓이에 해당하는 부지와 6,800억 원의 건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효율이 떨어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가도 원전에 비하면 4배, 5배 훨씬 비싸게 먹히는데 군 부대에서는 지금 이를 대규모 정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지난 13년간 부대 내 태양광 설비에 투입된 돈은 총 109억 원. 하지만 절감한 전기료는 15억 490만 원에 불과합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도 군의 1년 전기 사용량의 0.15%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계획을 세우기 전 제대로 된 효과 분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분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확인이 되진 않고 있고요. 국방부는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효율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는 ESS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화재가 종종 일었죠.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에도 얼마 전 또 불이 났는데요. 문제는 대형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뮤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한 대형 건물 지하의 ESS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가동 중단 권고 뒤 잠시 멈췄다가 최근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별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대책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 보통 높이가 3m쯤 되는 소방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복합 쇼핑몰. 별도 공간도 없이 전기 실내에 ESS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시 곧바로 건물 전기 계통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방화 벽도, 방화 문도 없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그런 법의 기준이 없어서 그냥 설치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도 폭탄 안고서 이걸 왜... 아직 ESS 진압 효과가 검증된 소화기도 없어 불안감을 키웁니다. 물을 사용해서 끌 수는 없고 리튬아이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제나 소화액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300여 곳에 ESS가 설치돼 있는데 63곳에서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와 소방청은 37곳에 ESS를 건물 밖으로 옮기라고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ESS의 안전성을 확보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최근 2년 새 발생한 ESS 화재는 25건. 실내 ESS가 시한폭탄처럼 무방비로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표결을 다음 달 말에 하겠다는 건데 이 공화당에서조차 탄핵 지지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상원, 이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 절차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추수감사절인 11월 28일 전에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당내에 신속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Our first responsibility is to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10월 말 표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소환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마크 해머데이 하원 의원은 의회가 내부 고발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조사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을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며 트위터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 공화당 소속이었다면 내게 하고 있는 것을 오바마에게도 했겠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뒤 아니카 소렌스탐 등 전설적 골퍼들과 라운딩에 나서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시위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20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석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야당은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반으로 가른 건 문재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집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진 않았지만 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순간까지 촛불을 들겠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1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참여 인증샷을 올리며 윤석열 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촛불 집회 인근에서 열린 다른 행사 참여 인원과 구분하지 않고 집회 규모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200만이라 주장하는 그 시위대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완전한 숫자 부풀리기다. 5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였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얼짱 기자, 정치부 윤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을 왜 못 버리나. 바로 지금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조국 장관을 여권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네.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온 조 장관을 엄호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약자를 위해서 정치해온 분이라는 평가를 인정하는 분들도 조 장관을 보면은 화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주장하는 바 또 의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권위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대통령 가족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했다는 설, 뭐 이런 설이 분분한데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은 조국 수석이 대통령 주변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민정수석 당시에 뭔가 좀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고 있다. 그게 결국엔 임명 배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야당의 주장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조 장관의 강한 의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제기된 의혹을 대해서 자신과는 지금 무관하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뭐라고 답을 했을지 조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화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바로 내년 4월 총선입니다. 총선이요? 네. 결국엔 여권에서는 이번 문제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에 조 장관이 지명된 이후에 지금 집권 이후 가장 힘들고 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기라고는 하는데 사실 중도층은 좀 이탈하는 것 같지만 어제 집회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핵심 지지층은 또 결집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조 장관을 바로 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인데요. 지금 이미 한 달 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넘게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와서 임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핵심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금 결집을 시도하는 거고 그 동력으로 야권의 공격까지 방어를 해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 흐름을 끌고 가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총선이 문제, 거기에 맞춘 느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네. 총선이 문제. 이게 이번 물음표의 답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자, 바로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의 고민입니다. 바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오늘 두 번째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직후에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인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검찰은 그대로 수사하던 대로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나온 말이 바로 이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자, 결국 윤석열의 고민이라는 이 두 번째 물음표에 대한 답은 직을 걸겠다의 느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걸겠다. 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보여온 행보를 본다면 이번 수사에서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많은데 윤태윤 기자의 취재도 아마 그런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 뭔가요? 자, 진짜 200만 명입니다. 예, 저도 사실 저 뉴스를 보고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숫자를 놓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어제 검찰 관련 개혁 이걸 요구하는 시위에 200만 명이 참석했다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 거죠?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잠실 야구장이 3만 명으로 봤을 때 70개 가까이가 필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일단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추산 200만 명. 이게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벌어졌던 조국소 집회인데요. 자, 이들은 검찰 개혁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 200만 명이 추산됐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에서도 그럼 추산을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일단 이 서초동이 지역구인 박성준 의원이 추산을 해봤는데요. 이 서초대로가 이 그래픽을 보시는 대로 서초대로의 양쪽 폭을 32m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최 측이 신고를 한 지역까지는 저기 서초역까지인데요. 그 길이는 파란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신고한 부분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파란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누에다리부터 저기 서초역까지 이제 신고가 된 부분인데 저기까지 거리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300m와 30m. 9,000제곱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9명 정도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바짝 서도. 그러니까 9명이 넘지 않는 걸 계산했을 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안에는
최대 5만 명 정도밖에 서지 못한다는 게 박성준 의원의 계산된 그 지표인데요. 예. 자, 여기서 일단 또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그러면서 빅뱅 콘서트와 가수 빅뱅. 네, 가수 예. 빅뱅의 일본 콘서트와 그리고 평양의 군중 대회를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아, 저쪽에 위에께 평양 군중 대회 10만 명이 모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저 모습이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빅뱅 콘서트에 앉아 있는 이 모습도 지금 가득 이 콘서트장을 채웠지만 5만 명에 불과하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진에 2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민주당도 그럼 뭐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주당은 주최 측의 집계를 인용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다. 주최 측의 이야기만 듣고 브리핑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 따로 집계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초구도 어젯밤 늦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이러한 사진, 지금 이 서초동에 보여주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서초역 사거리부터 저기 예술의 전당까지는 어제 서리풀 축제라고 서초동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열렸거든요. 아, 별도의 축제가 거기서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역 누에다리부터 서초역까지는 지금 집회의 그 공간이고 서초역에서부터 저기 예술의 전당까지는 서리풀 축제의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사진을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오해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제와 시위가 섞여 있는 부분을 하나의 사진으로 보면은 저게 다 시위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서초구 측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느낌표를 찍어야 될까요? 오늘 진짜 200만 명에 대한 느낌표는 조금 과했다. 과했다. 네, 여기에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조금 과했다. 얼마나 과한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서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윤태윤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논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하나는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였습니다.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친문 진영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벌였고 여기에 맞서서 보수 진영에서는 구매 운동을 맞불식으로 벌였습니다. 주말 뉴스7에서 새로 시작하는 악동 인터뷰라는 코너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김 대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작심 비판을 한 건지 오현주 앵커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만나봤습니다. SNS 이제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어요. 왜 하시게 된 겁니까? 국가 정체성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허무는 그런 정책들을 탈원전, 에너지 이것도 사실 저희 경제 피해가 있는 결정이고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약화시키고 있다거나 이제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 기조의 정책들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급한 마음이 들었었죠. 사실 한 국민으로서는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한 기업의 대표로서는 점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예상치 못한 오너 리스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있어서 매출이 이제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간에는 혹시 매출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화제거리로 이벤트성으로 지금 당장 이만큼 오르는 것은 저도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저희 국떡볶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치적 발언이 네 편 내 편을 더 가르는 불씨가 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자는 그 목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또 정치에 입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자리의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앞으로는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로 해석이 되는 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세워놓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 그리고 또 코링크 소유 관련 발언이 가장 논란이잖아요. 네. 이 코링크 소유자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감수하시는 겁니까?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메시지가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개 비판 발언 이어가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옳은 말은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어느덧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참 좋은 날씨죠. 이 가을을 느끼려는 나들이객들로 오늘 전국 축제장은 붐볐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시민들이 도심 도로 위를 걷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가을 바람은 더욱 시원합니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 자동차 없는 도심 거리를 마음껏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차도를 걷는 게 무서웠는데 막상 또 와보니까 아이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로 옆으로 흐르는 대곡은 선선한 날씨에 청량감을 더합니다. 등산객들은 멋진 풍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딱 올라오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특히 물이 너무 맑아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면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요. 강원 인제군의 내설악 자락에는 축구장 2배 크기의 꽃 축제장이 들어섰습니다. 형형색색의 국화가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가족과 같이 나왔는데요. 꽃도 정말 예쁘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한 번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청명한 날씨 속에서 이제 막 시작한 가을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동해안 대문어는 50kg까지 자라지만 이 어린 문어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바람에 어획량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잡아먹는 습성 때문에 양식도 하지 못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양식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어미 문어가 산란장 벽에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수시로 물을 휘저으며 밥 알갱이처럼 생긴 알을 돌봅니다. 어미 대문어는 이처럼 알을 6개월 동안 보호하며 알을 부화시킵니다. 동해안 대문어는 최대 50kg까지 자라는 고급 어종입니다. 하지만 5,500톤이던 대문어 어획량은 20년 만에 3,800톤까지 줄었습니다. 대문어는 8kg 이상부터 알을 낳지만 1kg 미만 문어를 남획했기 때문입니다. 대문어는 서로 잡아먹는 습성에 성장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동안 양식 기술도 찾지 못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해결 방법과 양식 조건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약간 공격하고 잡아먹는 그런 식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별적으로 연구 결과 수온을 10도로 유지했을 때 석 달 만에 무게가 3배 늘었습니다. 생존율도 90%가 넘었습니다. 사료 대신 저렴한 정어리나 꽁치류를 먹여 경제성도 갖췄습니다. 연구진은 인공부화로 얻은 새끼 문어를 75일 동안 키우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무게가 1g까지 늘어 바닥 생활을 시작하는 90일까지 키우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들의 의상과 춤을 보면 남녀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K-팝이 성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AOA가 선보인 마마무의 너나 해 무대. 남성 정장을 입고 군무를 추는 여성 아이돌보다 눈에 띈 건 여장한 남성 댄서들의 보깅 댄스. 보고 화보성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는 춤으로 성소수자 사이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신화도 선보인 적은 있는데 인지도 높은 K-팝 아이돌,
그것도 여성 가수들이 과감한 무대를 펼친 겁니다.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려는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전복이라는 이런 코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팝에서 성 고정관념이 무너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분홍 정장의 컬러풀한 헤어스타일.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뮤직비디오에서 머리색부터 신발까지 분홍색으로 맞췄습니다. 때문에 일부 외국 방송인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De nada sirve que traigan media colección pre-fold de Gucci encima si pues fue una colección fallida, si no se le veía bien a los modelos de cuerpos perfectos, a estos lánguidos, flacuchos, mal peinados, ¿cómo es? 제이홉과 진도 SNS에 분홍색 반다나와 반바지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남녀를 구분짓지 않는 아이돌의 파격 행보. 고착화된 성개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고려 말 승려 신도는 원래 특권을 거부하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임에 첩까지 거느리면서 권세를 휘두르다 결국 참수돼 요승으로 기록되죠. 개혁의 정당성과 성공은 초심을 지키며 삼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국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이 꿈꾸는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 장관은 취임 첫날 민변 출신들을 검찰개혁단에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개혁 행보로 포장했습니다. 또 아내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통화를 하기도 했죠. 권익위는 조 장관의 업무가 계속되면 부인 수사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의 하루하루를 개혁이 아니라 장관과 피의자 사이의 이해 충돌로 본 겁니다. 그가 그리는 검찰 개혁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특정 정파로부터의 독립이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약일 뿐입니다. 그런 개혁엔 당사자인 검찰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 검사는 조 장관이 개혁을 말하는 건 유승준이 국민에게 군대 가라는 것과 같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죠. 초심이 지켜진다면 많은 국민은 이 정부의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검찰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권에 물든 조국식 개혁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는 건 조 장관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적지 않은 국민이 아닐까요? 오늘 앵커가 구른 한마디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개혁이었습니다. 9월의 끝자락인 오늘도 두 계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해서 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와 광주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겠고요. 가을 태풍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남부지방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관통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요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수요일부터 개천절까지는 전국의 태풍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화요일 새벽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